14장은 조세와 소득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12장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냥 단순히 얘기로 끝나지 않고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여러 가지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과연 텍세이션이 조세가 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은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요. 76페이지여서 아마 뭐 이걸 다 끝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오늘 강의하고 이제 다음 시간 하면 사실상 이번 학기 재정학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리긴 했지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뭐 보강이라든가 혹은 뭐 질문 있는 학생들 오셔서 뭐 질문하시거나 뭐 이러면 뭐 얘기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커버해보고 챕터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요. 그 챕터까지는 이제 커버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좀 많은 내용들을 제가 커버하는 것이 또 경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는 것이 좋죠. 네. 14장에서는 첫 번째 조세의 귀착, 텍스 인시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몇 가지 뭐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거고요. 뭐 사실 뭐 기업가 같은 법인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부분 균형 분석을 통해서 조세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분 균형 분석에서 넘어서서 일반 균형 분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분석은 우리가 12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재화나 혹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입되는 노동이라든가 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한 병의 가격이 $10고요. 한 병이 거래가 되는데 세금을 만약에 판매자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와인 셀러에게 $10짜리 와인에다가 $1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뭐 10%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1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제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와인 가격이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11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인 가격이 세금의 크기만큼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와인 가격이 상승했는데 $1만큼은 오르지 않고 뭐 그 사이 $10와 $11 사이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10 50센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와인 가격이 여전히 $10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과연 셀러에게 $1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과연 셀러가 그 $1의 세금을 내는 것일까? 만약에 와인 가격이 $11가 되면 사실상 와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에는 $10의 와인을 샀는데 와인을 $11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와인을 구매한 사람은 $1를 더 냈으니까 당연히 그 $1는 세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러는 $11를 받아서 $1를 정부에 내고 세금으로 내고 자기는 그냥 전과 같이 $10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구매자들이 내게 되는 거고요. 구입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부터 보죠. 와인 가격이 $10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100% 셀러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10에서 세금 $1를 띄고 나면 자기는 $9밖에 못 가져가니까 전부 다 $1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셀러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그 중간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일부는 또 구매자가 부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이제 조세 귀착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법적 조세 귀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조세 부담의 주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를 우리가 법적 조세 귀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동산 소유주가 그 세금을 내는 게 맞고요.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재산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세금을 이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세도 당연히 법인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 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법적 조세 귀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정학에서 이야기하는 tax inciden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귀착, 조세 귀착, economic incidence고요. 이건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조세로 인해서 실질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우리가 경제적 조세 귀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그 부동산 소유주에게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100% 부동산 소유주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뭐 전세 형태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주는 어떻게 행동할까?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떤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100% 세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뭔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고요. 월세로 전환할 때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중에 일부를 월 임대료를 높여서 세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조세 귀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 조세 귀착은 당연히 부동산 소유주에게 차지하는 것이고요, 부과하는 것이고, 경제적 조세 귀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소유주가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결국 조세의 전가가 나타날 수 있고, 세입자도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비슷하게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그러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더 많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조세 전가, tax shift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사이에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정학에 대한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어떤 뭐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뭐 기획재정부 차관이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뭐 국민의 2%다, 뭐 98%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이 법적 조세 귀착일 수 있죠. 그건 당연히 법적 조세 귀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는 뭐 2%에게만 부담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2%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세 귀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사람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은 안 내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인에게도 사실 세금을 부과해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법인세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뭐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일부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부과가 되면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라든가 근로자, 당연히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기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뭐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회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까지 당연히 법인세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조세가 부과될 때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능별로, 그러니까 functional distribution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크기로. 첫 번째, 조세가 부과될 때 소득 분배의 변화를 이제 기능별로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생산 요소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능별이라고 하면 그냥 생산 요소별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자본, 노동, 토지, 크게 우리가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생산 요소에 따라서 조세 제도의 변화의 효과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세가 부과될 때 소득 분배의 변화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 뭐 캐피탈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 그다음에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토지를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의 변화를 소득의 크기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저와 같이 근로소득입니다.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본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주식이라든가 금융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중에 상당한 부분을 그렇게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세 제도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에 뭐 비트코인에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혹은 관련된 금융소득에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까? 당연히 이제 금융소득 혹은 자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조세제도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뀐다면 부동산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소비와 소득의 원천을 이제 모두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와인의 경우 생각해 보면 소비의 측면입니다. 와인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웬만해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대체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이제 와인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돼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소득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만일 세금 때문에 와인의 수요량이 줄어든다면 이제 전보다 더 적은 사람이 와인을 소비하게 된다면 당연히 와인의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와인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던 사람들도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소비한다고 한번 해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와인 생산에 참여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와인에 과세를 할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고 와인을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소득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와인 소비를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반드시 소득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소득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보면 혹은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세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 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와인에 과세를 할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위축이 되면 생산 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세의 귀착을 논의할 땐 반드시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인컴 소스와 그 다음에 소득을 어디에 쓰는지, 인컴 유주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조세 제도에 따라서 시장 가격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가격은 조세가 도입될 경우 시장 가격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처음에 우리가 14장 시작할 때 와인에 과세할 경우 와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누어서 누구에게 조세가 전가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누가 적게 부담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가격 메커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기와 장기, 그러니까 숏런과 롱런에서도 시장 가격의 반응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단기에는 가격 조정이 원활하진 않지만 장기에는 가격 조정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겠죠. 장기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아서 뭐 법적 귀착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혹은 뭐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컨트랙트가 있으니까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가격을 주고받을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세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대체로 법적 귀착에 따라서 경제적 귀착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계약서를 바꿀 수 있다든가 혹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수도 있고 기존 기업들이 퇴출할 수 있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조세의 귀착 정도, 경제적 귀착의 정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균형 예산 귀착, Balanced Budget Incidence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차별 귀착, 뭐 Differential Incidence. 그 번역을 해놓은 게 원래 의미랑 조금 달라서 Differential Incidence가 이제 차별 귀착인데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 귀착, Absolute Incidence도 이게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더 의미가 강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강한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주로 연구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연구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번 이런 스터디는 좀 하는데 세 번째 스터디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균형 예산 귀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하는 경우고요. 당연히 이제 지출과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균형 예산입니다. 물론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을 할 때 주로 이제 균형 예산이라고 하는 가정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조세 징수 효과, 그다음에 재분배를 통한 지출의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날 때 그에 상응하도록 조세 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뭐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소비세와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두어들인 세금을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럼섬 트랜스퍼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소비세의 효과는 뭐고 이제 소득세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런 걸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밸런스드 버짓 인시던스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퍼런셜 인시던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세 수입이 일정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세금을 통해서 지출을 하다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B라고 하는 세금으로 바꿔치기 했을 때 당연히 세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조세의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할까를 이제 분석해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 A라고 하는 세금을 통해서 뭐 지출을 하다가 B라고 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조세 수입은 동일해야 됩니다. 세금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비교의 기준은 당연히 이제 럼섬 텍스가 되고요. 개인의 경제 행위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주민세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뭐 한 5천 원인가요? 6천 원? 뭐 그 정도 금액을 가구별로 똑같이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제 럼섬 텍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럼섬 텍스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를 이제 벤치마크라고 두고, 예를 들어서 뭐 한 해 그 조세 수입이 이제 500조라고 한번 해보죠. 500조만큼의 뭐 600조라고 할까요? 600조. 최근에 이제 정부 예산 600조 넘었으니까 600조만큼의 세금을 그냥 그 분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럼섬 텍스의 형태로 600조를 마련을 합니다. 600조는 동일한데요. 럼섬 텍스가 아니라 만약에 이 600조를 다 근로소득세로 조달하는 경우에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럼섬 텍스와 레이버 인컴 텍스의 차이가 뭐가 될까? 아마도 뭐 사람들은 전보다 더 일을 덜 하려고 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레이버 인컴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의사결정의 변화라든가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absolute incidence는 다른 조세나 지출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어떤 특정한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저는 이 세 번째는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사실은 이제 감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절대 귀착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해보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랑 이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건데랑은 굉장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이 되게 이해가 잘 되면 그건 제가 해본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제가 안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해보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것과 제가 안 해본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으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는 해볼 수 있을, 물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가 얼마나 누진적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한 두 가지 방법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제도가 비례세 형태일 수도 있고,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례세 형태일 수도 있고, 누진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진세가 뭔지는 이제 제가 여기 아래 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에 따라서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대체로 누진적이고, 어떤 세금의 경우에는 이제 역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사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채택했을 때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뭐 혹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는 것인데, 요즘은 사실 미디어라든가 뭐 대체로 제가 접하는 매체 이런 걸 보면 많은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자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대입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소득세의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average tax rate이고요.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세금을 1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제 평균 세율은 1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례적 소득세가 있는데, 이건 소득이 늘어날 때 세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비중이 소득이 늘어날 때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제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적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세율이 일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1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례적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내는 것이죠. 1억을 벌면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진적 누진 세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벌 때는 그냥 10%인 100만 원, 200만 원 내다가 이제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단순히 10%를 내는 게 아니라 20%를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소득이 1억이 되면 월 소득이 1억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한 30%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진적 소득세 프로그레시브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제 진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누진적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평균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요. 평균 세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면 10%고요. 10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내니까 평균 세율이 20%로 상승하고 1억을 벌 때 만약에 3천만 원을 내면 평균 세율이 3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세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세 제도는 역진적 소득세인데 소득세의 역진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세제에 역진적인 세제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진적이라는 말은 이제 리그레시브하다고 표현하고요. 이제 다른 뜻은 회기적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뜻이 있죠. 리그레시브 인컴 텍스가 바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누진적 소득 세제와 정반대로 작동하는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의 세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marginal tax rate은 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가 바로 한계 세율이겠죠. 간단한 예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세 귀착 이 부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은 사실 평균 세율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계 세율은 똑같은데 한계 세율은 여기 일정한데 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세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똑같아요. 0.2 20%입니다. 한계 세율은 일정한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셔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임금 근로자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근로자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 근로자라면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적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공제, 인적 공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한계 세율은 똑같은데 인적 공제라고 하는 혜택이 들어오거나 혹은 최근에 언론에서 조금 제기가 되었던 네거티브 인컴 텍스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조세 제도가 누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